안녕하세요. 가치 형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번의 영상에 이어서 지금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 가지 위기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경제의 위기와 자원의 위기에 이어서 환경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물리적 환경의 훼손과 화학적 환경의 오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의 위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물학적 환경 오염입니다. 물리적인 환경 훼손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고 댐을 만들고 제방을 쌓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일이 인류 문명에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 피해가 제한적이고 훼손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오염의 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화학적 환경 오염은 이보다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화학물질이 토양을 오염시킨다면 그 땅의 오염이 제거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없으며 지하수의 오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강이나 바다로 화학물질이 흘러 들어간다면 그 땅의 그 양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질 텐데요. 강이나 바다의 생태계가 피해를 보며 인간의 먹거리도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염된 토양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의 화학적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토양의 화학적 오염에 따른 생산의 감소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단 인간이 화학적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오염된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화학적 환경 오염에 의한 피해는 분명히 있지만 제한적인 면적과 제한적인 시기 동안에 피해가 발생하고 생산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 훼손이나 화학적 환경 오염 말고 생물학적 환경 오염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물학적 오염은 유전자의 손상이나 변형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생물 개체가 직접적으로 있게 되는 1차적인 피해도 있지만 번식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피해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생물학적 환경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받는 문제도 있으며 더불어 우리의 먹거리 생산도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가치로 표현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무언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먹거리와 공산품과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산품은 에너지를 들이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산품이라는 항목을 에너지라는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와 그리고 먹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원의 위기는 에너지 공급의 부족을 초래하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위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파괴되는 위기입니다. 동시에 먹거리의 생산이 타격을 입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먹거리 생산은 환경의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환경이 좋다면 좋은 먹거리가 나올 것이고 환경이 오염이 되어 있다면 오염된 먹거리가 생산이 될 것입니다. 화학적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먹거리를 생산한다면 그것을 알고서 먹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생물학적 오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은 먹거리 오염과 살아가는 터전의 오염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오염원은 방사성 물질입니다.
어떤 생명체가 방사선에 피폭이 되면 각 세포 내 핵에 있는 유전자의 정보가 손상이 되거나 변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상되거나 변형된 유전자 정보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될 때마다 돌연변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방사선 피폭에 의해서 암이나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됩니다. 탈원전은 보수, 진보와 상관이 없다. 후손들의 생존 환경 문제다라는 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방사선에 의해서 피폭이 되면 우리 인간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먹거리가 되는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주로 곡물이나 가축이나 물고기일 텐데요. 단순하게는 방사능 피해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리고 변형된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이상한 동식물을 먹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동식물을 음식으로 먹으면 과연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훨씬 더 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먼 미래가 되면은 그때 그것이 문제였구나, 그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되지 못합니다. 과학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피폭이 아니라 방사능 물질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동식물이 발생한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그 동식물을 먹게 된다면 방사능 물질이 우리의 체내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은 우리 체내에 들어와 있는 방사능 물질이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피폭을 입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일회성 피해가 아니라 방사능 물질이 우리 인체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계속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매 순간 피해가 발생할 텐데요.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세포들은 계속 돌연변이 세포로 바뀌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암에 걸리고 결국은 암에 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에 의한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방사능 피폭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손상되거나 변형된 생물 개체가 발생을 할 텐데요. 이런 생물 개체들이 번식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상한 돌연변이 개체들이 생태계에 퍼지는 것입니다. 피폭을 당한 개체가 아니라 피폭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변형된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그런 개체들이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개체들끼리 교배를 통해서 더욱더 이상한 유전자를 지닌 개체들이 태어나고 이 생태계에 퍼지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먹거리들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 생태계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망가진 지구 생태계를 다시 돌이키고자 한다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개체들이, 생명 개체들이 변형된 유전자를 지닌 개체가 되었고요. 그런 개체들끼리 번식을 해서 정상적인 개체하고 교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이상한 그런 개체들이 나올 테고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 할수록 정상적인 유전자를 지닌 개체가 사라지거나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나중에 되면은 정상적인 유전자를 지닌 개체가 전혀 남지 않는 그런 사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니면 혹은 그 전이라도 다시 원래대로 예전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지닌 그런 생물 개체들이 사는 그런 생태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번 일어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방사능이라는 무시무시하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주범인 원자력 발전은 그 어떠한 에너지 부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가동을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원전의 가동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만 편하다면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재앙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지극히 이기적인 처사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것은 인류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못된 일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영 논리도 아닙니다. 보수나 진보 이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후손들의 생존 환경,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후의 모든 지구의 환경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당장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방사능의 오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며 물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확산이 되지만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정체가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오염된 지역에 한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규모가 매우 넓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그 인근 일정 반경 지역이 이미 못 쓰는 땅이고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못 쓰는 땅의 범위는 매우 넓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피해가 정체가 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산이 됩니다. 자연이 순환하는 현상 때문인데요. 물이 순환하고 공기가 순환을 합니다. 생명을 지닌 개체들도 계속 이동을 하고 자리를 옮기고 또한 순환을 하게 됩니다. 방사능 물질이 어떤 특정 지역에 밀폐된 채로 수십만 년 동안 유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발생했던 고준위 방사능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냉각수 문제, 이거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상에 큰 수조에 여러 군데 나뉘어서 담겨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것을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환경단체들과 나라들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방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오염된 냉각수는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매일매일 쌓여갑니다. 이것을 방류를 하지 않고 지상에 보관을 수십만 년 동안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방류는 지금은 우리나라한테는 엄청 손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방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누가 와서 말린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발생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일까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에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방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방류를 끝낼 수 있는 시점이라면은 아마 냉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일 텐데요. 그 현재 그 후쿠시마 원전에 들이붓고 있는 냉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가 났던 원전에 냉각수를 붓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어떠한 방사성 물질이 지닌 방사능이 그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핵 연료봉에 있는 방사성 물질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반감기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물질로 반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반감기가 더 작은 것도 있고 더 긴 것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그 물질로 반감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핵 연료봉의 반감기는 보통 10만 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만 년 동안 10만 년이 지나면 현재 방사능의 에너지 상태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그거에 또 그 10만 년이 또 지나면은 그 상태에서 또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20만 년이 지나면 4분의 1이 되겠죠. 또 10만 년이 더 지나면 그러면은 8분의 1이 될 텐데 그럼 30만 년이 지나면 8분의 1, 현재 상태의 8분의 1의 에너지 능력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제 그게 다 해결이 될까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냉각수를 언제 붓는 걸 언제 끝쳐야 될까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냉각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에 붓게 되겠죠. 언젠가는. 지금 당장 붓지 않더라도 조만간에 부어야 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지상에서 보관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언젠가는 태평양 바다로 방류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미 터진 문제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태평양이 오염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이 되는 수준은 그 오염된 냉각수가 1회로 방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류가 될 것이고요. 태평양 전체가 오염이 될 것이고 그것은 그 부어지는 냉각수의 양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오염된 것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들이 해류를 통해서 전체가 바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섞이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장은 티가 안 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그 문제의 수준으로 올라설 테고요. 결국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그리고 해조류나 이런 해산물들을 우리가 먹지 못하는 사태가 언젠가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후손들 언젠가 정말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먹지 못하는 해산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우리 후손들은 먹거리의 총량이 엄청 줄어드는 해산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태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하나가 터졌을 때도 이런데 수많은 원전들이 사고가 난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폐핵 연료봉을 다 쓰고 나면 그것이
에너지가 제로가 아니라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원자력 발전은 쓰지 못하지만 그거를 식혀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수십만 년 이상이 걸려서 식혀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안전하게 보관된 상태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이 사고를 또한 일으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밖에 수많은 원전에서 사고가 전혀 안 일어난다는 보장하에도 이런데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면 자연재해에 의해서 또 인위적인 사고에 의해서 혹은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 위험한 것을 당장에 전기를 조금 싸게 만들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의한 폐해는 세고 끝이 없습니다. 헤아려도 끝이 없습니다. 어떠한 불편,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당장 그만두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류에게는 피해를 줄이는 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시간 당장 그만두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이는 일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시작을 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사고의 위험, 점점 늘어나는 못 쓰는 땅, 오염된 공기의 순환, 오염된 물의 순환, 오염된 생태계, 그리고 생태계의 오염된 상태의 확산, 그리고 먹거리 축소까지 인간이 받는 피해는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일으키는 폐해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도 더 초월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가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오염되지 않은 공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며 오염되지 않은 물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먹거리도 오염이 되지 않은 것을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끼리 다툴 수밖에 없으며 생존을 위해서 먹거리와 살 수 있는 땅을 놓고 사람과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생물학적 환경 오염에서 유전자 조작에 의한 먹거리 생산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원자력 발전과 다르게 원자력 발전과 무관하게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인간이 직접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유전자 변형이 완벽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신약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냐?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도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것들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신약도 그런데 유전자 조작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을 완벽하게 조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정확하게 그것만 조작이 되고 아무 문제 없는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학의 기술 수준일까요? 지금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정말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기술 수준은 제 생각에는 거기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유전자 조작이 되지 못해서 나중에 우리는 분명히 이것만 조작을 했는데 다른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것이 우리 생태계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먹거리를 우리는 먹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 나중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당장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미래에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그때에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학 분야의 기술 수준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당장 그게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먹거리가 재배가 되는 지역은 어떤 경계를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 씨앗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서 교배가 이 유전자 조작된 작물이 다른 곳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 한다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피해다, 잘못되었다,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큰 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는 큰 위기는 경제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의 위기는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위기가 아니라 분배의 시스템이 꼬여서 망가지는 위기입니다. 시스템을 다시 살려내거나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시스템이 꼬인 문제 때문에 생산의 축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경제 시스템만 살려낸다면 혹은 다시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위기는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위기입니다. 자원의 위기의 의미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는 얘기고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생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과학자분들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양으로 들어오는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 인류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낸다면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의 위기는 인류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환경이 있어야 그 위에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존재해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환경 자체가 파괴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환경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의 위기는 물리적 환경 훼손의 위기, 화학적 환경 오염 위기, 그리고 생물학적 환경 오염의 위기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생물학적 환경 오염의 위기입니다. 이 환경의 위기는, 이런 생물학적 환경의 위기는 한번 일어나면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영속적인 재앙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이 재앙을 거둘 수 없으며 그칠 수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해야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환경 오염의 주범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은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어떠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미래가 아닌, 조만간이 아닌 당장 중단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만으로도 원전 중단의 시급성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 가지 큰 위기에 대한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자본주의에서와 가치주의에서 그 현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치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체계가 이런 위기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가치경제 채널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재미있는 채널은 아닙니다. 여러분께 재미를 드리고자 진행을 하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경제 체계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는 이야기들이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 쌓여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가설수록 그 중요도는 더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청과 공유는 가치경제 채널을 지속시킬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물려주는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